네, 보셨다시피 양시장이 낙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이번 주 함께 복귀해 보고요. 다음 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헤르메스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ISM 지수는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의 경착륙 우려는 완화된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은 지표에 워낙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고용 보고서에 또 관심이 몰리면서 뉴욕장도 다소 관망 심리가 있었습니다. 국내장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을 텐데요. 김시은 팀장님, 고용 보고서가 일단 오늘 장에는 관망에 영향을 주겠지만 또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상해 볼까요? 일단 또 이제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허리케인에 대한 영향이 일부 좀 사라지게 되면 긍정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데 다만 고용 지표가 우리의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에서도 크게 하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상치보다 다르게 흐름이 움직이면은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도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완화하게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있고요. 만약에 안 좋게 나왔을 때 50pp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또 나올 수가 있어서 그때 같은 경우는 또 패닉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용보고서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해석이 마음대로 되고 있다 보니까 투심을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죠. 지금 2.59%의 하락세입니다. 실장님, 네. 코스닥에 이렇게 더 많이 밀리는 배경에는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입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상 좀 고용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되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고, 근데 저는 지표들이 약간 혼조세가 있는 게 다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코스닥의 낙폭은 좀 과도하다,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되고, 또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많이 파는 거, 또 코스닥에서 기관이 많이 파는 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표를 보면은 좋은 지표도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간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이 22만 7천 명을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주보다 5천 명 감소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수가 이제 실업 청구하는 게 감소하니까 좋은 거죠. 좋은 지표죠. 그리고 좋은 걸로는 이제 서비스 지표, PMI가 발표됐는데 이게 지금 51.5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50보다 위에는 호조세, 50보다 밑에는 약세인데 이 51.5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비농업보다 그리고 제조업보다도 서비스 지표를 좀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표가 51.5라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인데 다만 이제 고용시장은 이번에 9만 9천 명 이렇게 일자리가 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인 14만 명보다 낮게 나왔다. 그리고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는 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나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리고 8월 고용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점들이 또 다음 주 가서 좋은 것도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도 나타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전체적인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제 토론이 있죠. 토론을 앞두고 있어서 9월 10일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FOMC 17일 날 벌어진 FOMC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혼재되면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세 나타나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심리적인 부분이라면 저희가 어찌할 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다음 주에는 좀 코스닥 회복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낙폭은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낙폭이다. 네, 지금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이제 1차적인 한 달 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8월 5일이었죠. 8월 5일 날 코스피가 2,386까지 떨어졌다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때와 약간 비슷한 약간 W자 패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거의 지난 낙폭이 굉장히 컸을 때가 672였는데 지금 705입니다. 그래서 675인 전 저점 부근까지
근처까지 왔어요, 벌써. 그래서 요거 찍고는 어느 정도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보면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단 말이죠. 그래서 아래 꼬리 달고 하루 만에 크게 반등 나온 것처럼 저는 조만간은 이런 낙폭에 대한 과대한 것들 이런 점들이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질 것 같고 또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계속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금투세가 폐지 또는 뭐 유예, 연기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런 점들이 호재로 반영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거에 코스피 지수가 회복하는 흐름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요. 그에 따라서 다음 주에 코스닥도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긍정의 시그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건 다음 주에 저희가 명절 앞두고 있는 주간이라서 이 수요일까지 매도를 해야 이 현금화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날인 목요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변동 좀 더 열어놔야 되는 건 아닌지란 우려의 목소리 있어요. 이에 대한 판단 어떠세요? 일단 저는 관망에 대한 심리가 조금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요. 특히 추석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 종목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이 또 이제 피크를 한번 또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나와주고 있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비슷합니다. 한 2, 3주 전부터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대다수의 반도체라든지 혹은 일부 2차전지 종목군들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 주도 종목군들이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테마주들의 단점은 이벤트 매매예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추석이라는 그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어서 어떠한 이벤트라든지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 주에 종목 안 보유하고 싶을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 두 번째가 수급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외국인 쪽에서 현물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기반으로 했을 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다음 주에 외국인 현물이 돌아올 수 있을까의 여부들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현물에 대한 수급에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만약에 노동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다음 주에 외국인 현물이 안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이번에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라는 게 김시은 팀장의 의견인데요. 송 실장님, 그러면 외국인이 돌아오느냐가 중요하다면 매수 기환을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외국인의 마음을 사야 어쨌건 오지 않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단 좋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외국인이 돌아오려면은 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잘 터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들이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 근데 이게 네.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게 아닌데 우리한테 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 대비, 미국 대비 그래도 차별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 투자해도 되고 중국에 투자해도 되고 일본에 투자해도 되는데 뭐 저기 버핏 같은 경우를 보면은 워렌 버핏은 뭐 일본에 상사도 투자하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버핏은 예전에는 우리나라 뭐 포스코도 투자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뭐 대구택도 사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요즘은 일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핏과 같은 이 글로벌 큰 손이 투자자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에 안 가고 우리나라 오려면은 결국 우리도 자체적인 그런 뭔가의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반도체라던가 뭐 자동차 이런 것들 산업들 제약 바이오 요즘 기술 수출 많이 하죠. 그래서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뭐 최근에 알테오젠 뭐 5조 2천억 원 이상 기술 이전하고 머크에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빵빵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외국인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일 만큼 그런 것들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참 글로벌 이슈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의 매력을 느끼려면 우리 자체적인 저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었어요.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시장의 큰 중심축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꼽히는 브로드컴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마감 이후 시가대에서 급락을 또 했습니다. 이 영향도 있는 걸까요? 팀장님, 지금 삼성이 4거래일째 하락, 하이닉스는 어제의 상승을 반납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제 8월 초에 하락했을 때만큼의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아진 것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또 삼성전자 리포트가 부정적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도 물론 이제 근데 리포트가 부정적인 내용들도 많고 긍정적인 내용들도 많습니다.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결국 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선들이 조금 더 많아질 필요가 있고 거기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밀리고 있는 이유가 현재는 수급에 대한 부재,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은 주체가 더 많다라기보다는 지금 위에서 조금씩 더 높게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밀리는 영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AI라든지 지금 챗 GPT도 가입자가 100만 명인가 아무튼 이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더해서 계속적인 투자가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AI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들은 여전히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종목군들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돼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위주로 흐름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상방과 하방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 지수 같은 경우에 박스권 혹은 상방을 닫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라든지 상방을 막아두고 있는데 내 종목만 잘 갈 거야라는 생각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지수가 1% 하락하면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지수 1% 빠지면 2, 3%는 더 빠집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면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투톱 위주로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 내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포트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일 필요가 있고 만약 이분들은 심심을 하시면 테마주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 면에 따라서 내 생각과 성향에 따라서 지금 포트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사실 반도체가 이 주도주의 자리를 계속 비우고 있을 때 제약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가 올라와서 이에 대한 주목도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제약바이오도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알테오젠 4.5% 하락, HLB 3% 하락. 와, 이 하락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리가켄바이오, 셀트리온 제약까지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가 다 조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약바이오 좀 좋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 세계 폐암학회 하죠. 그래서 세계 폐암학회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말부터 해서 이렇게 쭉 시작하는데 7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해서 내일부터 시작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계 폐암학회라고 하면은 이 암이잖아요. 그래서 폐암, 뭐 비소세포 폐암 이런 걸로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HLB, 뭐 리보세라닙 등등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폐암 관련해서 하는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종근당 등등도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도 해요.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에서 여러 가지 암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하고 있고 결국은 암에 관련된 거는 지금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가 좀 긍정적인데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ADC를 하죠. 근데 ADC가 이제 약체와 항체와 약물을 결합한 건데 이게 이제 표적 항암제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도 빠지고 여러 가지 세포들도 백혈구도 다 죽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표적 항암제를 하면은 이제 머리도 암 치료 받을 때 안 빠지고 여러 가지 백혈구도 안 죽고 이런 것들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따라서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ADC 관련해서 좀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약바이오는 조정이지만 그래도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나름 우호적인 판단입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가장 큰 포인트는 그동안 오른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에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오른 것도 없는데
네, 최근에 뭐 조금씩 올라서 이제 다시 오릅니까? 업황 개선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오늘의 조정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좀 의견 주시죠, 팀장님께서. 일단 첫 번째는 지표를 기다리다 보니까 관망세가 조금 더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전고체 혹은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군들 다룰 예정인데 네. 지금 이벤트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했을 때 전반적으로 관망에 대한 흐름들 우리가 2차 전지가 어떻게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8월 초에 좀 블랙 먼데이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더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이 부각을 받은 상황. 아무래도 중국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우리나라를 조금 더 쓰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수록 좀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지금 많이 올랐었는데 바닥권 대비했을 때 엔솔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조금 오른 것은 아니고 대형주 단에서는 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올랐어요. 다만 나머지 종목군들을 끌고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힘이 다소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힘에 대한 수급 자체가 뭐 에코프로라든지 혹은 다른 양극재 기업들까지도 함께 끌고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상황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주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단기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앞두고 관망에 대한 흐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자체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도 단기 조정이다. 그럼 업황에 대한 혹은 2차 전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의심은 없으신 거예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 업황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황은 보수적인데 추가 상승은 가능한. 그게 지금 반도체 쉬어가고 있고 특히 반도체가 쉬어가다 보면 2차 전지가 올라요. 특히 두 부분에서 시속 게임을 계속 진행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었을 때 2차 전지는 또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가 오를 수도 있고 2차 전지도 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주의 부재 속에 순환매 관점에서 대형 주건, 중소형 테마 주건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도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관망이 아직까지는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일관해서 주셨어요. 다음 주도 준비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 실장님, 저희 다음 주에 혹시 증시를 흔들 만한 재료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9월 10일 날 네. 이 해리스와 바로 트럼프가 토론을 합니다. TV 토론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해리스가 되면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거, 그래서 기존의 IRA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고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태양열, 풍력 등등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트럼프도 지금 막강하게 좀 치고 올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또 강경한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친환경보다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전쟁 관련된 무기 산업 이런 것들 트럼프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9월 11일 날은요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래서 물가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닌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실생활에 와닿는 우리 필수 소비재 뭐 먹거리라던가 물건들 여러 가지들이 좀 지표가 좌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생활 경기에 밀접합니다. 우리가 이제 배추값이 올라간다, 뭐 우유값이 올라간다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먹거리.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오르는지에 따라서 이제 곧 있을 금리 인하에 뭐 B컷이 될 것이냐, 베이비컷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부분이 판정이 날 겁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면 아무래도 그래도 여러 가지 금리를 좀 많이 이렇게 뭐 올리는 약간 네.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한 주를 더 보면은 우리는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그때 17일에서 18일 날 FOMC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FOMC 회의 결과 나오고 19일 날 금리 인하가 또 이제 이슈가 되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동결 5.5%로 동결을 했었는데 9월 19일 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0.5%를 하락하느냐
인하하느냐, 또 0.25% 인하하느냐 이런 점에 따라서 좀 대응을 좀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요 이벤트들 그 다음 주까지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두 분께 여쭙습니다. 김수인 팀장님의 전략부터 열어볼게요. 계속 힌트를 주셨어요. 깔끔합니다. 관망. 관망이란 단어가요. 우리를 조금 위험에서 피해주기 위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참 이도저도 못해서 손 쓸 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전략으로 연결해 본다면요. 일단 저는 여전히 이제 관망 혹은 내가 좋게 보고 있다면 좋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들을 드렸는데 네. 아직까지 이 의견은 유효하고요. 다만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 현물 쪽에서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전히 시장은 좀 부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자신 없으신 분들은 관망에 대한 흐름들 혹은 분할을 하실 때는 저는 한 번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적어도 10분할 이상, 특히 대형주를 접근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10분할 이상이 또 과하다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다만 이렇게까지 추세적으로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좀 지지부진한 시장 안에서는 지금 가격을 계속해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내 평단가를 조금씩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이 필요해야지 나중에 급등을 하거나 혹은 추세가 전환이 되었을 때 물량을 많이 들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들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관망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관망이 조금 더 유효한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송범선 실장님은 그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용기 내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요? 네, 지금 상당히 무서운 시기예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좀 공포스러운 장세다. 근데 예전에 뭐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남들이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낭자할 때 그때 좀 용기를 내서 공포에 매수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물론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새로 발굴을 해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종목들 있죠. 뭐 한 달 전이나 아니면 작년에 알고 있었던 그런 내가 관심 있게 지켜봤던 그 종목이 지금 너무너무 싸졌습니다. 가격이 50% 할인, 70% 빅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저 현금이 없는데요, 주식 비중 100%인데요, 뭐 주식 비중 130%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용 물량 해가지고 또 미수금 이런 거 해서 돈 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이 신용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 네, 빚은 정리하고 현금으로만 100% 가져가는 게 좋겠고, 그분들은 이제 그냥 가져가는 걸 좀 권장드리고, 다만 이제 제가 예전에 뭐 방송에서 계속해서 현금을 좀 마련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런 위기 때 돈을 한번 용기 내서 넣어보자라는 말로 제가 현금 비중을 높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지금은 약간 좀 매수 예전에 봤던 거 분할 매수 이렇게 몇 분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차근차근 해서 지금도 뭐 다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식 비중이 한 70% 그리고 현금 비중이 30%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주식 비중 50%, 현금 비중 50%였던 분들은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 이 정도로 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현금 30%도 이게 만약에 더 폭락이 나오면은 진짜 최후의 그 끝 바닥에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자금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총알 한 발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굴지의 삼성전자, 뭐 포스코, LG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은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믿고 한번 가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용기 내서 분할 매수해보자. 물론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만날 여러 이벤트와 이슈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솟아날 구멍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슬라가 이틀 연속해서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판매 좋았다라는 게 전일에 나왔던 기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판매를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퓨런티어가 상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요. 라닉스 18%,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은 윗골을 좀 달았네요. 그래도 12%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SD, 즉 완전 자율주행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는 건데요. 김시은 팀장님, 관련주들 좀 연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로 접근을 하시려면 저는 지금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자율주행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오늘 첫 번째 상승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미 한 2, 3일 전부터 조금씩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긴 하나 특히 SOS랩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 대비했을 때 상승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쪽이 지금 자율주행 쪽이다 보니까 내일 그리고 한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테슬라가 10월 10일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M7 쪽에서 테슬라가 좀 반등이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벤트를 앞두고 여전히 테슬라 같은 경우엔 충성 고객이라든지 혹은 충성 주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또 크게 오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서 지금 9월 시장에서 테마를 바라보면은 자율주행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럼 송 실장님의 의견 어떠실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가장 먼저 또 올랐던 게 자율주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빠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이 빠른 만큼 완전한 모멘텀이 없다면 숫자가 찍히지 않으면 또 그만큼 빠르게 반응하며 하락하지는 않을까. 이 관점에선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 완전 주행이 지금 약간 100% 되긴 힘든 게 네. 약간 책임의 소재 같아요. 자율주행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뭐 기존에 뭐 사람을 봤거나 아니면 사람 사고가 있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 운전자가 책임지느냐, 완전 자율주행인 경우 운전자는 책임 안 져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손발 다 떼도 되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잠을 자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완전 자율주행일 때 회사가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보험회사가 돈을 청구하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할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저는 이미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를 보니까 거의 뭐 손발 다 떼고 잠자면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진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술 마시면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신경 안 쓰고 노래 부르면서 뭐 그냥 딴 데 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점에 따라서 지금 기술은 거의 완성됐는데 책임 소재 때문에 저는 좀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나왔던 것이 뭐 자율주행으로 해서 이전보다 6배나 더 거리를 늘렸다고 하죠. 이 FSD가. 그래서 기술적인 건 계속 발전되고 더 정확도나 사건 사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사망 사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된다 한다면 나중에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저는 근데 자율주행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예전부터 좀 봐왔던 인포뱅크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포뱅크 종목은 정말 정말 안 올랐습니다. 안 올라가지고 저점에서 어느 정도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마련되지 않고 있나. 오늘 상승률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던가 재무의 안정성 이런 네. 부분들은 인포뱅크가 좀 괜찮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나름 우호적인 이야기를 우려와 함께 더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종목을 선택한다면 인포뱅크 매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김시은 팀장님도 혹시 자율주행 조금 더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종목이 있을까요? 주도해줄. 뭐 시장에서 가장 센 녀석을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SOS랩이라는 기업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6월에 상장하게 되어서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부담감은 다소 있긴 하나 이 종목을 내가 테마로 접근을 하고 단기로 접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접근하기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최근 시장에서 또 부각받는 섹터가 신규 상장 테마입니다. 네. 최근에 M83이라든지 최근에 상장한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빠른 상황들. 자금이 글로 다 가더라고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자율주행 쪽에서 보면 현재 SOS랩의 거래 대금이 또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마로 접근할 때는 이 종목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급등을 보고 간다라기보다도 시장 안에서 한 번 더 시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한 종목까지 두 분이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한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전 10시에 장관급 회의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또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 내용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고요. 결국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여러 내용들을 발표하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회의 있어서 정책 기대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범선 실장님 좀 도와주시죠. 네, 정부 측에서는 이제 막아야 되죠. 국민들이 약간 포비아가 생기다 보니까 네. 전기차를 좀 멀리하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중고로 팔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친환경의 대표적인 거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 가격도 비싸고 연료도 비싸고 충전소 설립하는 데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자꾸 이게 불이 나고 화재 사건이 있던 거를 막기 위해서는 방염, 방열 뭐 이런 것들로 좀 잘하는 회사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습식 스프링쿨러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고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안 됐다라는 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화재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이닉스와 그리드 위즈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짝 오르다가 10%까지 오르다가 현재 플러스 1%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닉스가 여러 가지 평가상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채도 낮고 유보금도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전기차 화재를 단순한 테마로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따라서 또 좋은 종목을 한번 발굴해보고 싶다. 그럼 이닉스가 저는 원톱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까지 좀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나오고 있는 내용 보시면 이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을 위해서 주요 정보 공개도 의무화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전국 소방서에도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에 배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처음부터 막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차후에 더 커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더 강력하게 보완하겠다라는 건데요. 김수현 팀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파라텍 갑자기 시세가 붙네요. 저는 근데 굳이 지금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전고체라든지 화재를 방지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시세가 오늘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한 3주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시세가 이미 분출했고 이미 시장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물론 이제 꿈틀꿈틀 거릴 수가 있긴 하나 연속성을 보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접근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금 화재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접근하지 않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많이 올랐던 민테크나 뭐 캐리 이런 그리드 위즈 같은 종목들도 다소 보수적이십니까? 네, 저는 지금 다소 보수적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 특히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은 정책이 발표가 되었을 때 다소 쉬어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를 또 기다리는, 웅크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보다는 그때를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하더라도 지금 자리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이야기와 섹터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저희가 혹시 공략할 종목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두 분께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부터 오늘의 공략주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HS 효성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주회사 개편으로 인해서 두 개로 좀 쪼개졌어요. 그래서 지금 형인 조현준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HS 효성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이 HS 효성의 지분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좀 갖게 됐다. 그런데 아까 두 개로 쪼개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HS 효성 같은 경우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효성 첨단 소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뭐 타이어 코드 이런 거 있죠. 타이어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가 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고무라서 좀 물렁물렁하죠. 그런 것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우리 건물로 치면은 콘크리트가 있고 안에 철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타이어 코드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의 모회사인 HS 효성이 긍정적이고 이런 점들 또 여러 가지 잘 되고 있습니다. 관계사들 좀 잘 되고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주가 분할을 하면서 너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은 좀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 하락장까지 맞이하면서 거의 뭐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현상 부회장이 괜히 매집을 했던 것이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의 큰 손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HS 효성을 권장드리고요. 지금 매수는 현재 42,000원 전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2,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3,000원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정리 도와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의 공략주도 볼 텐데요. LG이노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주가는 4거래 하락입니다. 아이폰효가 내년까지 기대된다고요?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이 하락을 했던 이유가 이제 화웨이에서 3번 접는 폰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물론 이제 타격은 있을 수가 있긴 하나 지금 애플 쪽에서 중국이 부진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과연 아이폰이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살 사람이 없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저는 회의적이다. 특히 아이폰 16 같은 경우가 AI에 대한 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가 갤럭시 S23을 보면은 판매량이 전작 대비했을 때 약 30% 정도가 올랐어요. 사람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비싼 돈을 주고 핸드폰을 사야 하는 거면은 AI가 되는 폰으로 사겠다. 특히 근데 신제품이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LG노텍 특히 아이폰에 대한 흥행 기대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현재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 수준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원 정도 라인대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